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국민엿장수 시간이죠. 국민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제가 한 주 빠져가지고 개그맨 강성범 씨하고 두 분이 함께했는데 아주 호흡이 좋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강성범 씨가 시간 조절을 잘못하면서 8분밖에 못했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텐데.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네. 오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규진 부장판사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스시집 사랑. 제가 그 외국에 있는 관계는 못 들었는데 죄송하게도 이규진 부장판사의 스시집 사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스시집 사랑이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 이규진 부장판사가 2015년도에 그 조한창 행정보험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 행정처에 문건을 전달하면서 만난 장소가 강남의 스시 땡 식당이었다. 그러니까 일식집인데 스시 효인데 너무 우리가 선전해 주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스시 땡 식당이었는데 이미 다 말씀하시는 것도 땡이라고. 예. 이분이 그 행정처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상고법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로비, 입법 로비를 하거나 또는 재판 개입을 위해서 일선 재판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 조한창 수석부장 같은 분을 만날 때 주로 스시집을 이용하더라. 이용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요. 2015년 4월 달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만날 때도 여의도의 스시집이었습니다. 스시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네 정말. 자, 그런데 하여튼 이규진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조사도 받았고요. 또 업무에서도 배제되었었고 얼마 전에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 정직 6개월 받았죠. 네. 정직 6개월이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이번에 징계 회부됐던 13명 중에는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민걸 부장판사와 같이 똑같은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 1년이라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이분들이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최고 한도인 정직 1년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는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을 똑같이 징계 6개월, 정직 6개월로 처분한 것은 좀 바람직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삐까삐까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어쨌든 이규진 판사가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행정처 출신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처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고 양승태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종원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요. 원래 행정처 출신의 주류가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좀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고 깜짝 발탁을 합니다. 임종원은 2012년 8월 달에 일찌감치 발탁을 했고요. 근데 이규진의 경우는 2015년도 2월 달에서야 발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규진이라는 사람을 법원 행정처의 어떤 주요 요직에 앉힌 게 아니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자리에다 앉히거든요. 근데 이 양형위원회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법원의 판사들이 형사사건 재판을 할 때 뭐 누구는 집행유예하고 누구는 실형 선고하고 누구는 징역 1년 선고하면서 누구는 징역 뭐 3년 선고하고 이게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많이 생기니까 법원의 형량을 좀 최대한 좀 통일시켜 가자. 그리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양형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니까 상근하면서 일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양형의 객관적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리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발탁해 놓고는 정작 엉뚱하게 이 법원행정처의 그 사법농단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이런 역할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충성심 그런 발로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굳은 일을 더 맡았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원래는 자기들이 고등부장 승진까지는 되더라도 대법관까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 사법농단 관련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차기 대법원장으로 예정되어 있던 박병대 대법관의 눈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 아니더라도 박병대 대법관이 2017년 9월 달에 차기 대법원장이 되면 그 언젠가는 대법관이 될 수 있다. 대법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두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어떤 굳은 일도 맡아서 하는. 예. 실제로 임종원의 별명이 마타할이었습니다. 그래요?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한다. 예. 그 정도로 임종원은 거의 제1의 행동대장이었고 그다음에 이규진도 제2의 행동도장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근데 이규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사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규진을 법원행정처 그러니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앉히면서 제2의 행동대장으로 발탁한 시점이 보면 2015년 2월인데 그 시점이 굉장히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규진이라는 사람이 2014년 12월 달에 국제인권법 연구회 4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으로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이 저는 개입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 쉽게 말하면 아까 마타할이라는 얘기했는데 뭐 밀정 스파이 뭐 이렇게도 그렇죠. 보여지네요. 예. 임종원은 마타할이 거기에 비해서 이규진은 국제인권법 스파이 노릇을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내는 그런 소장파 판사들이 주도하는 모임입니다. 예. 국제인권 규약을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국제인권 규약 법규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당연히 무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분단 현실을 내세워서 자꾸 이런 거를 유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들을 바꾸자 이렇게 했던 모임인데 그러니까 거기 회장도 당연히 그런 성향의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1대, 2대 회장은 지금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십니다. 그리고 3대 회장은 이제 김태청 고등부장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런데 2014년 12월 달에는 이 4대 회장이 이규진이라는 분이 취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무렵에 국제인권법 연구의 핵심으로 이끌던 분들 사이에서 하도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대법관의 요 주의 경계의 대상으로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그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좀 친분이 있는 이런 중간적인 성향의 사람을 좀 회장으로 앉히자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이규진이라는 분에게 제안을 했더니 이규진 이분이 처음에는 글쎄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 좀 지나서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의 어떤 내락을 받은 게 아니냐.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차라리 가 적극적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회장이 맡아가지고 스파이 노릇을 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실제로 그 무렵에 이제 바로 이규진을 행동대장으로 이제 발탁을 합니다. 그럼 행동대장을 발탁을 해서 법관 사찰, 재판 개입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뭐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으니까 징계를 내렸겠죠. 네. 실제로 이분이 했던 그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좀 보면은 그래요. 예. 이번
언론에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임종원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정부분 수석부장 조한창 판사를 만나서 문건을 전달하고 했던 게 바로 통진당 사건에 개입한 거고요. 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어서 이걸 각하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까 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 예. 그렇게 했고 그 문건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가 수립한 이 통진당 사건에 대한 판단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경이라는 그 사법조연실 총괄 심의관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지방법원의 사건 재판장이던 박광혜 재판장에게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예. 대법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꼭 판결 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이 1심 재판장에 있던 박광혜 재판장이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막상 배석 판사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들의 반대로 실패를 했고요. 예. 그러자 항소심에서 또 그런 마찬가지 내용들을 재판장에 전달하고 이제 대법원으로 상고가 되니까 이때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상고 사건이 대법원장, 행정처장님의 관심 사안이니까 향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전원 합의체 해부할 건지 여부 등을 결정하면서 행정처 의견을 반영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재판에 개입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그 최희준이라는 그 판사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 행정처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판에 이제 개입을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정에 석방된다고요? 이제 한 4시간 정도 나오면 석방이 되네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고요. 또 불법 사찰로 1년 6월 총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석방된 이유는 그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한 게 기각됐기 때문에 석방되는 거죠? 예, 이 속보라서 제가 지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봤을 때. 예. 좀 이례적인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규진 이 판사가 그런데 올해 2월 28일로 법관 임기가 끝난다. 근데 탄핵 대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임종원처럼 그렇게 임용 신청, 재임용 신청을 안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사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면 탄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직을 해버리면은.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연임 신청은, 그러니까 재임용 신청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었는데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었잖아요. 이 탄핵 위기고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 수사도 받고 했는데 본인이 왜 연임 희망원을 냈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탄핵되지는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도 사실 그 사법부의 판사들을 여러 명을 탄핵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고법원 입법 노비할 때 이미 본인 스스로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서 접대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판사들을
탄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제가 보기엔 좀 자신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대법원 관계자들도 뭐 연임을 하도록 그러니까 만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을 지금 받아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오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탄핵 대상자들을 왜 사직시켜주냐. 오해를 받으니까 옆에서도 좀 말리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구속기한이 1, 2심은 6개월이고 상고심은 8개월인데 재판이 길어짐으로 해서 구속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해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석방되는데 만약에 최종심에서 형량이 결정된다면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형기를 살아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일시적으로 석방이 됐었지만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병우 이번에 석방되는 게 이건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 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지금 탄핵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 10명 중 7명 정도는 탄핵해야 된다. 문제가 있었던 판사들 이런 의견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지금 예, 이 부분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민들의 정서와 이 국회의원들의 정서가 좀 다른 거죠. 예.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정서와 일선 법원의 판사들, 판사 3,000명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입법부 권력, 사법부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건 여담인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5년 4월 달에 여의도 스시집에서 저를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라고 해서 저는 만나준 거거든요. 이분을 제가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처의 관계자도 아니고 예. 정확하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고 그런데 아는 판사를 통해서 이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국제인권법연구 회장이니까 괜찮은 분이다. 예. 라고 해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분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고법원안에 대해서 이게 통과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로비하려고 나를 만나자고 한 거구나라는 걸 제가 직감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거 상고법원안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강력하게 제가 반대를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게 생각하는 게 그러냐. 그래서 그때 당시엔 좀 제가 이상했었어요. 왜 이러지? 지금 돌아보니까 다 알겠네요. 돌아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된 것 자체가 이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떠올랐던 노래가 그거예요. 썸이란 노래 아시잖아요. 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노래 있죠. 제가 이 노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인권법인 듯 인권법 아닌 인권법 같은 이규진이었던 거죠. 저 자리에만 앉으면 노래를 하시려고 그러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규진 판사에 대해서 파헤쳐 봤고요. 지난주에 8분밖에 못해서 섭섭했는데 오늘은 지금 2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제 저희가 탄핵 대상자로 1차로 선정했던 이규진, 이민걸 두 사람을 이제 마쳤고요. 예. 나머지 3명. 이제 요 3명은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행동대장 바로 밑에 행동대원급의 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다주, 김민수, 박상원. 한꺼번에 합니까? 한꺼번에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일단은 정다주, 박상원을 먼저 하고요. 예. 김민수 이 행동대원은 다음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지금 2차로 탄핵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3주 후에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 국민역장수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